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시간의 거침없는 흐름뿐입니다. 2024년, 이 바로 어제였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도 더 젊었고 저도 더 젊었습니다. 세상도 달랐죠. 하지만 이 채널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그 당시 진행 중이던 최고의 메가 프로젝트들에 대한 최고의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천만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 프로젝트들 중 일부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뤘던 이후로 조금 더 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회의실 설계에서 실제 테스트, 컨셉 렌더링에서 프로토타입, 그리고 큰 문제에서 더 큰 문제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저희가 추억여행을 하며 2026년 중반 현재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과연 프로젝트들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자,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일부 프로젝트들이 이뤄낸 진전을 정말 믿기 힘드실 겁니다. 푸젠 항공모함. 2024년에 저희는 신비로운 이름의 푸젠 003형 베이징의 최신의 함대 항공모함을 다뤘습니다. 중국 해군 역사상 중요한 이정표이며 베이징이 건조한 가장 첨단 군함입니다. 이 항공모함은 진정한 국산 슈퍼캐리어로 기존의 스키점프식 대신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탑재해 더 무겁고 연료와 무장이 많은 항공기에 해상 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8만 톤급의 이 거대한 함정은 USS 제럴드 알포드만큼 크지는 않고 시스템도 그만큼 첨단은 아니지만 중국 해군에게 있어 엄청난 도약을 의미하며 진정한 온양 해군으로서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다른 두 항공모함인 랴오닝과 산둥을 보세요. 그리고 이제 푸젠을 보세요. 60년대에 마오쩌둥이 무엇을 했는지는 잊으세요. 그것이야말로 대약진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로 푸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푸젠은 중국의 세 번째 실전 배치 항공모함이 되었고 인민해방군 해군이 계속 시험 운행 중입니다. 네, 중국에서는 해군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꼭 언급해야 하는데 좀 이상하긴 하죠.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진수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심지어 러시아도 해냈으니까요. 하지만 항공모함 전단을 둘러싼 인프라와 문화를 구축하는 것은 단순히 선수의 샴페인병을 깨고 진수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 사용법을 배워야 하며 중국 해군은 푸젠함을 마지막으로 본 뒤 계속 노력해왔습니다. 이제는 대중적으로 눈에 띄는 성과도 있습니다. 여러 차례 해상 시험을 거쳐 항공기 발진이 가능하고 2025년 말 공식 취역했지만 전력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중국은 이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함정, 항공단, 호위 전력, 교리, 군수 지원을 융합해 해군 전력과 연계된 실질적인 항모 타격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점차 잘 해결되고 있습니다. 2025년 말까지만 해도 중국 관영 매체의 영상과 외부 보도에서는 함재기 사출을 통한 항공기 이륙에 진전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항공기들에는 J-15T, J-35, 그리고 KJ-600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어떤 잠재적인 충돌에서도 상대하기에 상당히 위협적인 기체들입니다. 중국이 자국 인근 전쟁 시 항공모함으로 최고의 항공기를 더 멀리 투사할 수 있게 됐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떠다니는 활주로가 아닙니다. 중국이 정말로 언젠가는 이것을 사용할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이 항공모함의 이름은 푸젠인데 푸젠은 대만과 가장 가까운 중국 본토의 성입니다. 아마도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정치적 함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한 더 큰 이야기의 일부로 모두가 언젠가 일어날까 두려워하지만 정확한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8,000만 해리 사거리의 이 미사일은 첫 도서 방어선을 넘어 서태평양까지 진입해 이 지역의 미국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발발하면 중화인민공화국이 단순히 앉아서 미국이 총을 들고 오기를 기다리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아니요. 중국은 오히려 미국에 직접 도전할 계획이며 미국은 이에 반드시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첨단 중국 항공모함 한 척만으로는 미국 억제가 부족하다고 빠르게 지적합니다. 결국 국방부가 가장 잘하는 일은 로키드 마틴, 노스럽 그루먼, 레이시온, 제너럴 다이내믹스 등 종말의 내기사를 모으는 것입니다. 이 네 회사가 바로 그들입니다. 중국은 아직 삼촌샘과 정면으로 맞붙어서 이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 해군은 엄청나게 거대하죠. 사실 너무 커서 미 해군 자체만으로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공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젠함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푸젠함은 하나뿐이며 스키점프가 달린 트위들디와 트위들덤까지 합쳐도 3척에 불과합니다.
반면 미국은 20척의 현역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추가 도입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중국이 따라잡아야 할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푸젠함은 항속거리가 길어도 재래식 추진이라 중국의 전력을 그렇게 멀리까지 투사하긴 어렵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반면 미국 원자력 항공모함은 승조원 교대와 정비 시에만 항구에 돌아가면 되므로 하루 종일 푸젠함을 상대로 압도적 우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 운용 경험, 성숙도, 전투 준비 태세에서 우위를 지니며 군사기지와 전력도 더 많습니다. 푸젠함은 중국 항공모함 전력의 다음 단계 도약을 의미하며 미래 계획과 의지를 나타냅니다. 더 많은 중국 항공모함이 곧 등장할 예정인데 아직 대부분 베일에 쌓여있는 미스터리한 타입 영영사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 항공모함은 원자력 추진 방식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지표는 중국이 아직 미국과 대등하지 않지만 현 추세라면 언젠가 따라잡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런 일들은 시간이 걸리므로 미국은 중국과의 충돌에 아직 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푸젠함의 다음 주요 이정표는 중국 항공모함 운용 교리 발전에 따라 더 일상적인 작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푸젠함은 계속해서 중국 함대와 통합되고 호위함과 보급함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며 결국에는 두 척의 항공모함이나 항공모함 전단 훈련, 군사 훈련 등에도 참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실제 전투에서 어떻게 보일지 지켜봐야 합니다. 점수는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정말 크고 무서운 배입니다. 멕시코 대양간 회랑. 멕시코가 파나마 운하를 보고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 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멕시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024년 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를 다뤘었죠. 멕시코가 태화안 태펙 지역, 즉 멕시코 꼬리의 가장 죽은 부분을 파나마 운하의 육상 대안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철도와 육상 교량을 이용해서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막대한 양의 화물을 옮기고 그 주변에 대규모 산업지대를 조성하며 역의 철도망도 함께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듯이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전체 회랑은 이제 대략 3천억 페소 규모의 프로젝트로 흔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철도뿐만 아니라 항만, 도로, 산업단지, 그리고 두 바다 사이를 잇는 단순히 값비싼 열차 이상의 역할을 하게 해줄 광범위한 물류 인프라까지 포함하면 약 170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2026년 중반에는 이 회랑이 부분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았고 언제 완공될지 정확한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철도를 설치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싶어하지 않고 그 주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이곳은 세계 무역의 중심지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물류 도입이 시작되며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2025년 3월 공개 보도에 따르면 약 900대의 현대자동차가 살리나 크루스에 도착해 철도를 통해 이스무스를 가로질러 코아차코알 코스로 운송된 뒤 다시 미국 동부 해안으로 재적재되는 시범 운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실현 가능한 개념 증명입니다. 만약 그 잠재력이 완전히 실현된다면 멕시코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분명합니다. 경제적 번영 증가, 유용한 인프라, 세계 무역 영향력 확대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병목 현상이 있는 파나마 운하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한 대양에서 다른 대양으로 화물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것은 도전하는 기업들에게 진정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여객 노선도 계획 중입니다. 2025년 11월 철도의 첫 번째 여객 구간인 K 노선이 이스타팔라파와 톨루카 사이에 개통되었습니다. 모든 마감 기한이 지켜진다면 남쪽 구간도 올해 안에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것이 평범한 멕시코 사람들이 앞으로 사업과 기업가 정신, 기회로 가득해져 전국으로 뻗어나갈 경제 회랑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결국 여기는 멕시코니까요. 2025년 12월 말 오악사카시 근처에서 인터오세아닉 회랑 열차가 탈선해 14명이 사망하고 98명이 다쳤습니다. 원인은 열차가 코너를 과속으로 돌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재정적 비용은 알 수 없지만 2026년 봄까지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 이 운영사와 보상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 회랑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책임성과 신뢰성 강화를 요구하며 이는 타당합니다. 파나마 운하의 지상 대안을 전 세계에 유용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값비싼 화물을 실은 열차가 술 취한 아기처럼 롤러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 목표는 검토 후 인증된 재가동을 하고 모든 것을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이 회랑에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기는 멕시코입니다. 즉, 카르텔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항상 존재하며 아마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말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 회랑의 경제적 중요성은 조직범죄 집단과 정부가 연방보안병력을 파견하는 등 지역적 관심이 높아지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물류 허브는 마약을 밀수하려는 카르텔들에게는 금덩이와도 같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 회랑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상업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르텔이 당신의 아마존 소포를 가로챈다면 그걸 다시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회랑이 멕시코의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현재 이 회랑의 운영과 통제가 멕시코 해군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우려는 원주민 및 환경단체들이 회랑 주변 산업단지와 토지 이용에 반대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그 땅의 일부는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일 것이고, 환경단체들은 회랑 건설로 인한 오염과 토착종 서식지 파괴를 비판해왔습니다. 푸에르토 마데로에서는 연방법원이 해당 회랑을 따라 조성 중이던 한 산업단지의 토지 취득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들 또한 이 사업구역과 관련된 협박, 폭력, 그리고 인권 침해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이곳에서 초기 단계에 진출한 기업들은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부패와 회계 조작이 심각한 문제가 될 정도로 이익이 큽니다. 카르텔도 문제지만 멕시코는 제국을 확장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서슴지 않는 무자비한 사업가들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인터오셔닉 회랑의 다음 단계는 테이프 커팅이나 퍼레이드보다 사업 공고화에 더 중점을 둡니다. 이것은 기업들이 회랑을 따라 자리를 잡아가고 여객 철도 구간이 확장되며 외국 기업들이 이 대체 경로를 시도해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파나마 운하는 때때로 본래 용량보다 낮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가 계속되거나 악화된다면 멕시코의 회랑이 그 빈자리를 바로 메울 수 있을 것입니다. 청부살인업자들이 먼저 발을 들이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건 10점 만점에 5점을 주겠습니다. 팔선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더블린 도심의 새 어린이 병원이 문을 열어 아일랜드 아이들에게 건강의 새 시대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맞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지연과 과도하게 부풀려진 예산, 그리고 병원 하나가 얼마나 비쌀 수 있는지 알아보는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스포일러일 수 있지만 그 병원은 25억 유로를 훨씬 넘게 드는 매우 비싼 프로젝트였습니다. 그건 아일랜드 국민 한 사람당 530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병원은 원래 약 6억 5천만 유로가 될 예정이었음을 감안하면 어떻게 병원이 예산의 거의 4배를 초과하고도 아직 문을 열지 못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자전거 보관소 하나에 무려 33만 6천 유로를 쓰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병원 부지에는 병원 외에도 연구실, 가족 숙소, 전문 서비스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이런 추가 시설들이 프로젝트 완수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병원은 아일랜드 정치권의 골칫거리나 다름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아직 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인트로에서 언급했듯 2024년 이후 저희가 진행한 몇몇 프로젝트의 진전에 놀라실 겁니다. 이 프로젝트가 그 예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진전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 더 놀라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말에 또 다른 중요한 마일스톤을 놓쳤습니다. 그때쯤이면 거의 완공돼야 했지만 이 마감일 역시 한 차례 이상 연기된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예산과 시간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계속되면 명예로운 사우디 초대형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게 될 정부 산하 기관인 아동건강 아일랜드 측도 병원이 완공된 후 최소 7개월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기간 동안 건물을 인수하고 병실을 꾸미고 장비를 설치하고 직원 교육과 이전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26년 봄 병원 전체에 걸쳐 12,000건이 넘는 결함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증거가 나왔고 최소 15개의 수술실 바닥을 완전히 교체해야 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새로 지은 어린이 병원 안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누수와 덕트 청소 문제들이 있습니다. 장관들이 제공된 병실들이 아픈 아이들을 돌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 말은 이건 정말 대형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장된 약속이나 미흡한 결과, 예산 초과, 지연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있었다면 큰 소식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드러난 무능의 수준입니다. 과장된 약속, 미흡한 결과, 지연, 엄청난 예산 초과만이 아닙니다. 병원은 완공이 되어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건설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아직 방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장비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직원도 채용되지 않았고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설의 아픈 아이들을 이 병원으로 옮기는 계획도 이제 확실한 마감일이 없습니다. 여기는 모든 것이 정리될 때까지 임시 방편으로 대충 땜질할 수 있는 쇼핑센터가 아닙니다. 아니요, 여기는 매우 복잡한 소아병원입니다. 병원을 짓는데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뱀 아일랜드라는 회사는 병원이 실제로 완공될 확실한 인도 날짜조차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점까지는 아무것도 제대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완성된 후에도 우리가 언급했듯이 우선 병원을 운영 가능하게 만드는데 7개월이 걸릴 것이고 그 다음에는 수십 명의 중증 환자들을 실제로 옮겨와서 그들이 받아야 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지연될 때마다 개원 시기와 그 아이들의 의료 서비스가 더 늦춰지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는 걸 이해하지만 이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불필요한 무능력으로 인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막대한 공공비용을 들여 진행되는 일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옮기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새 병원이 정말로 문을 연다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중한 상태의 아이들 약 150명이 현재의 의료시설에서 새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또 다른 복잡한 일정들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겨울에는 아이들을 옮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렇게 되면 병원의 목적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병원이 아직 건설 중인 상태에서 운영을 시작하는 단계적 또는 부분적인 개정은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 병원이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적은 병상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병원이 복잡한 의료시설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지연과 비용이 많이 들어야 할 정도로 획기적인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아일랜드 정부도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아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원 건설과 관련해서 모든 단계에서 여러 차례 조사가 이루어졌고 책임은 시공업체부터 프로젝트 관리팀, 설계자, 그리고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발주한 아일랜드 정부까지 모든 방향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022년 개원을 기대했던 점과 지금까지 투입된 자금을 고려하면 2027년 최소 개원은 전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병원의 다음 단계는 아주 분명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전만 보장된다면 이 병원을 빨리 개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일랜드가 이번 국가 인프라 악몽을 뒤로하고 다음에는 뭔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산을 초과한 점을 감안하면 병원에 10점 만점에 3점을 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3점을 주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2024년으로 돌아가 보면 저희는 로키드 마틴과 나사에서 X-59의 임무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 빠르게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는 일종의 콩코드를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같진 않지만 정말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이제 그들의 목표는 소닉붐 대신 부드러운 쿵 소리만 내는 육상 상공에서도 운항 가능한 초음속 항공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기존의 초음속 항공기가 내는 100데시벨이 넘는 소리와 달리 약 75데시벨 정도로만 들리게 하자는 것이었죠. 이 비행기는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정말 기이하게 생겼는데 전체 설계가 충격파를 줄이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비행기의 긴 기수, 가느다란 날개, 특이한 플랫과 센서는 모두 두 가지 목적 중 하나를 위해 있습니다. 첫째는 소닉붐 감소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관련된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개념은 꽤 간단합니다. 지상에 있는 일반 사람들에게 너무 큰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초음속 비행기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위에 다양한 것들을 구축해서 사회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화물, 우편, 승객까지 초음속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것은 사물의 이동 방식을 혁신하고 일반 개인에게 세상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일종의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X-59에서 영감을 받은 항공기가 마하 1.4, 시속 약 924 마일로 비행한다면 적절한 상황에서 승객 비행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런던에서 뉴욕까지는 단 3시간 30분밖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대륙 횡단 여행에 비하면 거의 아무것도 아닌 시간입니다. 궁극적으로 나사는 기존의 소닉붐이 금지된 지역에서도 규제 당국이 소닉 쿵 소리를 허용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의도적인 말장난입니다. 모든 데이터가 수집되고 사람들이 나사에 자신의 반응을 기록하면 규제 당국은 이 아이디어가 미국 대중에게 안전한지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권자들이 초음속 충격음을 괜찮다고 판단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맞지 않나요? 어떤 의미에서 X-59는 현재 육상 민간 초음속 비행 금지를 제고하는 데 있어서 변화의 물꼬를 트는 존재와도 같습니다.
그 모양을 생각하면 꽤 아이러니하죠. 그럼 2026년 캘리포니아에서 뉴욕까지 시험 비행할 때 미국 전역에 초음속 충격음이 들리는 건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 단계로의 진전은 꽤 느린 편이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나사와 로키드 마틴이 우리의 편의를 위해 물리법칙을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6년 중반 현재 아직 첫 공개 시험 비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상 테스트와 비행 준비가 진행 중이니 곧 이뤄질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많은 소식들은 하늘을 멋지게 날아다니거나 화려한 묘기를 부리는 것보다는 절차적이고 행정적인 내용이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말에 나사는 이 항공기가 향후 시험 비행에서 더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초음속 충격음을 테스트하기 위해 적절한 속도까지 올리는 것이 사실상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방법으로 테스트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속도 높일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이정표가 많아 이를 줄이기 위한 모든 노력이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리 흥미로운 일은 아니죠. 2025년 나사가 X-59의 지상 주행 테스트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보 없이도 바퀴가 잘 작동하고 엔진이 비행기를 자체 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정납고에 방치된 게 아니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라면 비행기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장이라도 하늘에 띄울 핑계가 충분하겠지만 나사와 로키드 마틴은 정말 실험적인 항공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귀찮은 보건 및 안전 규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실망스럽긴 하죠. 저희도 압니다. 미국 연방항공청도 2025년 10월에 X-59에 논란이 된 비행 경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는 점점 하늘에 가까워지고 있고 모든 게 1년씩 계속 미뤄지는 아일랜드 병원식 방식이 아닙니다. 이 녀석은 곧 옵니다. 이제 이 비행기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시험 비행은 모든 조건이 맞으면 진행됩니다. 이제 어려운 부분은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험 비행이 언제 이루어지고 데이터가 기록되기 시작하는지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치적인 영역에 들어가게 되니까 승인 절차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신만이 알죠.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이해관계자 집단이 그들 쪽에서도 승인 신호를 줘야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있는 상황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시험 데이터, 엔지니어링 문제, 현지 여론, 정치적 압력, 비용, 주주 불안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성공이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이 프로젝트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언젠가 가격만 맞으면 국제 피자 배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요. 모두가 국제 피자 배달이 가능한 세상에서 살 자격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 프로젝트는 아마도 목록에 있는 것들 중에서 완전히 실현된다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가장 크게 바꿀 프로젝트일 겁니다.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프로젝트 쿼터하우스. 이 프로젝트는 고속 항공기에 더 가깝지만 항공 메가 프로젝트라는 아이스크림 가게로 치면 이번 건 또 다른 맛입니다. 단순히 초음속을 넘어서 우리는 극초음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쿼터하우스는 허미어스가 빠른 반복 개발 방식으로 실용적인 고마하 속도 달성을 목표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허미어스는 한 번의 목표를 이루기보다 점진적으로 더 위험한 실증기를 개발하며 극초음속 항공기에 접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실제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 새 버전을 계속 만드는 데 드는 비용만큼은 예외입니다. 초음속은 마하 1.25 범위이며 마하 5 초과는 극초음속입니다. 유인 공기흡입식 비행기는 아직 극초음속 비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빠른 유인기는 SR-71 블랙버드로 고고도에서 약 마하 3.3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나사의 X-43A는 마하 9.6까지 도달했지만 무인기였습니다. 1960년대의 X-15는 유인 비행기였지만 공기흡입식이 아니라 로켓 추진 방식이었습니다. 허미어스는 마침내 항공 역사상 이 장벽을 깨고자 합니다. 하지만 물론 이 모든 것이 인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극초음속 항공기 개발은 이를 가장 먼저 개발하는 군대에게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극초음속 항공기는 기존 대공방어 시스템 대부분, 어쩌면 전부를 무력화할 것입니다. 이 기술로 군대는 방어가 철저한 목표물을 신속히 타격 후 국가 안보 위협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1시간도 안 돼 지구 반바퀴를 날아가고 지구 곳곳의 동맹국을 지원하기 위해 전개될 수 있는 항공기를 상상해보세요. 그것은 진정한 지정학적 자산으로 군사 분야에서 작은 혁명이라고 할 만큼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양상을 바꿀 만큼 중요한 기술 발전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좋은 예로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는 드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확인 이후
하메우스의 세계 정복 계획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 소식은 명확합니다. 하메우스 항공기가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극초음속은 아니지만 시작은 됐습니다. 2025년 5월 하미어스는 캘리포니아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쿼터호스 마크 1 항공기 비행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후 F-16과 비슷한 크기의 쿼터호스 마크 2.12 전투기와 같은 프레덴 휘트니 F-100 엔진으로 구동되어 2026년 5월 마하 1.21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개념 입증과 실제 진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만약 그것이 대략 F-16과 비슷한 크기이고 F-16과 같은 엔진을 사용하며 F-16처럼 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있다면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다는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F-16은 연료를 가득 채우면 마하 2.2까지 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쿼터호스가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듣기엔 F-16과 비슷해 보입니다. 쿼터호스는 F-16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프로젝트로 다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전투기 수준의 성과를 내는 무언가를 개발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실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미어스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려는 기미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미 마크 2.1을 제작 중이고 마크 2.3도 이미 개발 중이니까요. 허미어스 창립자 겸 회장 AJ 피피카르는 이번 비행은 현대항공 분야에서 극히 드문 실행 속도를 보여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대로입니다. 극초음속을 목표로 한다면 이렇게 빠른 시간에 컨셉에서 초음속까지 이룬 것은 대단합니다. 아일랜드 어린이 병원도 본받아야겠네요. 미국 정부와 국방 당국 모두 이 프로젝트에 관심과 흥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허미어스는 미국 국방혁신단와의 계약 한도가 2억 1,90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약의 목표는 미 공군과 해군을 대상으로 고속 페이로드 투하와 고마하 비행을 시연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 방위산업계가 이 기술의 발전 방향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그 목표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개발 속도를 적극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허미어스는 또한 5월에 새로운 CEO를 영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회사의 창립자인 피피카는 총 5억 달러 이상의 민간 자본을 유치한 후 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기 시작했고 허미어스의 빠른 개발 속도를 보면 곧 도미노처럼 연이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허미어스가 이렇게 인기 있는 투자처가 되는 이유는 허미어스가 성공하는 모습을 그리기가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SR-71 블랙버드, F-16, 그리고 최초의 F-100 엔진 모두 냉전 시기에 개발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유사한 성과들도 이미 있었습니다. 약간의 연구 개발, 자금, 실용화, 기술 발전, 그리고 시간이 더해진다면 급초음속 유인 공기 흡입 비행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속도를 줄이고 조금 더 신중해져야 할 때일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극초음속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극초음속 군용 제트기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 아니며 초당 1마일을 갈 수 있는 무언가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구조 역시 시간이 지나야 성숙하고 더 효율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모든 기술이 그렇듯이 말이죠. 그리고 한마디만 하자면 초당 1마일이라고요. 세상에. 대단하군요. 간단히 말해서 이렇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모두 꿈꾸는 극초음속 시대를 실현할 수 있을 만한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끝판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 목표가 지평선 너머에 점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 같고 그건 정말로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허미어스의 다음 단계는 겉보기엔 쉽지만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더 빠르게 가는 것이죠. 이 부분에 10점 만점에 9점을 주겠습니다. 빠른 친구들 정말 훌륭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빠르게 달려주세요. 우주 관광 2024년 메가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만든 영상 중 하나는 상업 우주 관광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주 관광은 부자들이 죽기 전에 한 번쯤 경험해 볼 수 있는 신기한 일이었죠. 거기에 갈 만큼 연료에 돈을 태울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많아야 했으니까요. 그럼 지금도 여전히 그런가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신과 같은 소득 수준의 사람이 우주에 간 적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머무르는 대신 우주관광 산업은 점점 성숙해지면서 서로 뚜렷이 다른 길을 걷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모두가 아마 들어봤을 우주체험, 바로 준궤도 비행입니다.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고 약 100km 상공의 카르만선이라고 불리는 공식적인 우주 경계선을 살짝 넘는 곳까지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몇 분간 무중력을 경험하고 지구를 본 뒤 내려옵니다. 전체 과정은 약 15분 걸립니다. 신기하지만 그것뿐입니다.
다른 임무는 궤도 비행입니다. 가끔 국제 우주 정거장에 올라가 며칠간 지구 궤도를 돈 후 돌아옵니다. 이렇게 보면 짧게 다녀오는 여행이 별것 아닌 것 같죠. 물론 한 장에 수천만 달러가 들고 우주 여행은 정말 비쌉니다. 당연한 일이죠. 이건 초보 요층, 민간 우주인, 과학 연구를 하는 후원 임무, 그리고 값싼 모조개살 수준의 경험에 만족할 수 없는 진정한 우주 순수주의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주체가 얽혀 있습니다. 2024년 이후 그들의 발전은 여러분이 제공하고 싶은 서비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주 관광의 더 비싼 버전이 사실 지금으로서는 더 건전한 사업일지도 모릅니다. 블루 오리진이 이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회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셔도 아주 반짝이는 머리의 소유자죠. 잘했어요, 제프. 제프 베조스의 회사는 2026년 초에 새로운 셰퍼드 프로젝트의 작업을 최소 2년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류 셰퍼드는 상하 왕복 임무를 맡았지만 현재는 더 많은 자원이 달 유인 비행에 투입되는 듯합니다. 류 셰퍼드는 38을 비행해서 약 98명과 200개 이상의 연구 탑재물을 실었습니다. 이는 업계에 많은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시장 내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대표적 관광 우주선이 사실상 시장에서 물러났습니다. 반면 버진 갤럭틱은 여전히 대기 중입니다. 2026년 회사 업데이트에 따르면 첫 신형 우주선이 지상 테스트에 돌입했습니다. 비행 테스트는 2026년 3분기에 진행될 예정이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상업용 우주 비행은 2026년 4분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좌석 판매도 한 좌석당 무려 75만 달러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버진의 차세대 우주선은 주 2회 비행하며 각각 약 500회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리처드 브랜슨이 지구 전체와 셀카를 찍고 싶은 이들의 유일한 선택지라면 그 사업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궤도 비행 분야는 실제로 호황입니다. 스페이스X와 엑시엄 같은 회사들은 이제 며칠 동안 지속되는 진정으로 새로운 민간 우주 임무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기업, 국가, 초고액 자산가 혹은 정말 돈만 낼 수 있다면 누구에게나 마케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에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항상 초고액 자산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미친 듯이 비싸기 때문이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이자 친구 없는 괴짜인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 같은 회사들은 짧은 유희 비행이 아니라 실제 유인 임무를 발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해집시다. 만약 당신이 진짜로 돈이 남아도는 억만장자라면 케이티 페리처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당신은 국제 우주정거장 내부를 보고 싶지 않나요? 나사는 스페이스X, 엑시엄과 협력해 AXO 임무를 준비 중이며 2027년 1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디어문달 주회 관광 프로젝트와 같은 다른 프로젝트들은 2024년에 이미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의 물류 작업에 필요한 기대감과 자금 흐름을 균형 있게 맞추지 못하는 조직들에게는 여전히 위험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블루 오리진의 소폭 구조 조정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주 독점의 첫 승자가 되기 위한 경쟁은 확실히 진행 중이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 점점 이중적인 경로를 택하는 듯합니다. 느린 준궤도 소비자 체험 시장과 전통적인 의미의 관광보다는 상업적 탐사 우주 비행에 더 가까운 훨씬 더 진지한 궤도 민간 우주인 시장이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후자가 단기 중기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은 기본 체험이 저렴해질 때까지 오래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장거리 레저 우주 비행은 대부분 홍보용 자료에 불과하며 별들은 여전히 매우 멀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주관광 점수는 10점 만점에 7점을 주겠습니다. 억만장자들은 돈이 너무 많다 작전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